결혼식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준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랑님, 신부를 사랑하는 만큼 고개를 숙여주세요.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준호는 기꺼이 바닥에 이마를 댔다. 수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1년 후 그는 텅 빈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깨달았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덫이었다는 것을. 준호야, 진짜 괜찮은 애야. 한번 만나봐. 재작년 11월 대학 선배의 소개로 수민을 처음 만났을 때 준호는 그녀의 밝은 미소에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다. 27세 IT 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다. 수민의 적극적인 태도는 그에게 새로웠고 설레었다. 오빠, 주말에 강릉 가요. 바다 보고 싶어요. 만난 지 겨우 2주 만에 수민이 제안한 여행. 준호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빛나는 눈동자를 거절할 수 없었다. 강릉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수민이 갑자기 물었다. 오빠는 나랑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 맞죠? 준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너무 빠른 질문이었다. 하지만 수민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응,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럼 우리 같이 살아요. 오빠 집에서. 뭐? 벌써?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가 문제예요? 결혼할 거잖아요. 바닷가 숙소에서 수민은 웨딩 박람회 사이트를 열었다. 그리고 컨설팅 예약을 잡았다. 내년에 결혼해요. 꼭이요. 준호는 어리둥절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다. 이렇게 자신을 원하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수민의 적극성이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다. 한 달 후 수민은 준호의 원룸으로 이사를 왔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수민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머니가 물었다. 수민 씨 부모님은 결혼식에 오시나요? 수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결혼식에는 아무도 못 와요. 아이고, 그래도 할머니라도 오셔야지. 안 돼요. 할머니가 오시면 엄마한테 연락이 갈 거예요. 전 아무도 안 부르고 싶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역시 수민을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불우한 과거가 더욱 그녀를 지켜주고 싶게 만들었다.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수민이 울먹이며 말했다. 오빠,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아빠가 내 몰래 대출을 받았대. 내 이름으로. 지금 소송 비용을 내야 하는데 1,700만 원이 필요해. 빨리 안 내면 이자가 엄청 오른대. 준호는 망설임 없이 통장을 확인했다. 모아둔 돈이 있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정말. 오빠, 고마워. 꼭 갚을게. 하지만 갚는다는 말은 그저 말뿐이었다. 며칠 후 수민은 더 큰 제안을 했다. 오빠, 우리 결혼하면 내가 경제권 관리할게. 오빠는 일만 열심히 하고 나한테 월급 주면 돼. 매달 30만 원씩 용돈 줄게. 30만 원. 응.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 나머지는 내가 잘 모아서 우리 미래를 위해 쓸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민을 믿었다. 그녀가 자신보다 돈 관리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휴대전화까지 넘겼다. 그리고 새 핸드폰을 개통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오빠, 결혼식 좀 더 여유 있게 하고 싶어. 대출 1,000만 원만 받아줄 수 있어? 그래, 알았어. 준호는 수민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결혼식 당일 신부 측 하객은 단 3명이었다. 준호의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로 가득 찬 신랑 측과 대조적이었다. 신부 쪽 사람들은 어디 있어? 글쎄, 가족이 없다고 했잖아. 식이 끝나고 수미는 축의금 봉투를 모두 가방에 넣었다. 이거 우리 돈이잖아. 내가 관리할게. 준호는 뭔가 찜찜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혼식 전부터 그녀에게 경제권을 넘겼기 때문이었다.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다. 수민이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부터 그녀는 신체 접촉을 거부했다. 오빠, 미안. 너무 피곤해.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기다림은 계속됐다. 1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그녀는 준호를 밀어냈다. 더 이상한 건 혼인신고였다. 오빠, 혼인신고는 나중에 해. 지금은 안 돼. 왜? 결혼식도 했는데. 그냥 좀 더 있다가.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강요할 수도 없었다. 수민의 기분이 상할까봐 조심스러웠다. 사장 마이너스 임신과 중절.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수민이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왔다.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았다. 정말? 병원 가보자. 하지만 수민의 반응은 달랐다. 나 애 못 키우겠어. 뭐? 나애 지울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아기잖아. 싫어. 난 준비가 안 됐어. 둘은 격렬하게 싸웠다. 준호는 애원했고 수민은 냉담했다. 그리고 이틀 후 그녀는 혼자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고 돌아왔다. 다 끝났어. 수민아, 나 이제 여기 못 있겠어. 나갈게. 그날 저녁 수민은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 준호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이 술에 취한 준호를 발견한 건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야, 정신 차려. 이게 뭐야? 형, 수민이가 날 떠났어. 그래서 이렇게 있을 거야? 야, 내 휴대폰이랑 통장 한번 확인해봐. 왜? 뭔가 이상하잖아. 확인이나 해봐. 친구의 도움으로 은행 앱에 로그인한 준호는 충격에 빠졌다. 통장 잔액이 0원이었다. 아니, 마이너스였다. 이게 무슨... 야, 대출 내역 좀 봐봐. 수민은 준호 명의로 현금 대출을 여러 번 받았다. 500만 원씩 계속해서. 그리고 가상 계좌로 송금했다. 결혼식 비용으로 받은 대출, 축의금, 월급, 그리고 준호가 빌려준 1,700만 원까지. 총 7,700만 원이 사라져 있었다. 이 미친. 신고해야지. 당장 신고해.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조차 가지 않았다. 번호가 차단되어 있었다. 제보 감사합니다. 혹시 피해자가 또 있는지 아십니까? 경찰의 질문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지인들을 통해 소문을 내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첫 번째 남자는 수민의 전 남편이었다. 그는 군 입대 전 신용카드를 수민에게 맡겼고 돌아와 보니 600만 원의 미납금과 200만 원의 휴대폰 요금 체납이 있었다. 수민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이혼했다. 두 번째 남자는
2019년 데이팅 앱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그 역시 결혼을 약속하고 1,1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수미는 파산 신청을 해버렸다. 돈을 받을 방법이 없었다. 세 번째 남자는 더 충격적이었다. 수민이 준호의 어머니에게 소개했던 할머니는 사실 그 남자의 어머니였다. 수민은 그 남자와 헤어진 후에도 그의 어머니 집에 계속 살면서 2천만 원을 빼돌렸다. 그리고 준호를 만나면서 환승한 것이었다. 네 번째가 나라는 거야. 준호는 허탈하게 웃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깨달았다. 수민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다시 읽어보니 그녀의 수법이 보였다. 오빠가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 오빠만 믿고 살게. 평생. 다른 친구들은 다 가짜야. 오빠만 진짜야. 그녀는 끊임없이 준호를 고립시켰다.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고 가족과도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해 사진을 보내며 협박했다. 오빠가 날 떠나면 나 죽을 거야. 손목에 칼자국을 낸 사진. 준호는 그때마다 겁에 질려 그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제가 상담해 본 결과 전형적인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이 보입니다. 불안정한 인간관계, 극단적인 감정 기복, 자해 협박, 그리고 반복적인 금전 사기. 심리 상담사의 말을 들으며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조종당했는지 깨달았다. 죄송하지만 사기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경찰의 말에 준호는 분노했다. 7,700만 원을 가져갔는데 사기가 아니라고요. 결혼식도 올렸고 경제권을 자발적으로 넘기셨잖아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어서. 하지만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나만 당한 게 아니에요. 4명이나 같은 수법으로 속였다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야 희망이 보였다. 상습 사기로 가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모아서 패턴을 입증하면 됩니다. 준호는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의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빠른 결혼 압박, 경제권 장악, 가스라이팅과 협박, 급작스러운 이별과 금전 탈취.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요. 4명의 남자들은 공동 고소를 준비했다. 그리고 수민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준호가 수민을 수소문하던 중 놀라운 제보가 들어왔다. 혹시 김수민이라는 사람 아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는 30대 남성 민재였다. 네, 알죠. 왜요? 저도 그 여자한테 당했습니다. 민재의 이야기는 더 큰 규모의 사기였다. 2018년 민재는 데이팅 앱에서 수민을 만났다. 당시 그녀는 영어 강사라고 소개했다. 둘은 사랑에 빠졌고 민재는 렌터카 회사를 인수하면서 수민을 공동대표로 등록했다. 신용도가 높아야 차량 출고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저택을 대출 하나 없이 찾을 것을 맹세합니다. 영상 속 수민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약속했다. 민재는 그녀의 모든 소원을 들어줬다. 2021년 수민이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다. 학비랑 생활비 지원해 줄 수 있어. 우리 집은 형편이 안 돼서. 민재는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송금했다. 햄버거값, 택시비까지 모두 그가 댔다. 하지만 4개월 후 민재는 수민이 두고 간 노트북에서 외국인 남자와의 사진을 발견했다.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수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메시지를 무시했다. 그래서 민재는 송금을 중단했다. 그리고 2022년 2월 22일
수민이 갑자기 한국에 나타나 민재의 렌터카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여러 명의 남자들과 함께 사장님 여자친구라며 들어가라고 했어요. 직원들은 의심 없이 그녀를 보냈다. 수민은 컴퓨터에서 USB로 파일을 복사하고 차량 서류와 인감도장, 차키를 모두 가져갔다. 그리고 페라리,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등 30대의 고급 차량을 몰고 나갔다. 뭐 하는 거야? 민재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 수민은 또 다른 사무실도 털었다. 총 22대의 차량과 서류들을 가져가 중고시장에서 현금화했다. 수십억 원대의 피해였다. 공동대표 자격으로 주주총회를 열어서 저를 해임시켰어요. 서류를 위조해서요. 민재는 법정 싸움 끝에 겨우 대표직을 되찾았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사업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 그리고 그 여자 제 집에도 침입했어요.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와서 현금 수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미쳤네요. 법정에서는 우리가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더군요. 증거가 수천 개인데도 준호는 전율했다. 수민은 자신보다 훨씬 큰 규모로 사기를 쳐왔던 것이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준호는 진술서에 서명했다. 이 정도면 상습 사기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빨라도 1년. 그녀를 찾는 것부터가 문제니까요. 수민은 여전히 잠적 중이었다. 아마도 다른 이름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을지도 몰랐다. 준호는 경찰서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게 되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 그녀의 미소, 눈물, 약속,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 하지만 이제 준호는 알았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이용하거나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형, 괜찮아? 친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응,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다. 앞으로 다시 일어서야 했다. 빚을 갚아야 했고 인생을 재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똑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남자들, 그를 지지하는 친구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이 함께였다. 수민은 언젠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준호는 간절히 바랐다. 사랑이라는 이름에 덫에 걸린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